그는 수백만을 잃고 있었다. 유리탑에 갇힌 채로. 통역사는 쓰러졌고 프랑스 투자자는 이미 길을 나섰으며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다. 7살, 손에는 양동이, 입게는 노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은 단지 그의 회사를 바꾼 것만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적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 나타납니다. 몬트리올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도시의 유리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회색빛 하늘을 반사하고 거리에는 자동차 소음과 바쁜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일상 속 의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몬트리올의 40층짜리 클라겐 윈터 타워. 넓은 회의실 안은 무겁고 조용한 공기로 가득했다. 유리벽 너머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공기. 자이민 클락은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 위를 서성였다. 백발 섞인 머리는 불안으로 헝클어졌고 평소 평온하던 하늘색 눈은 걱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통역사 안드레 밀러의 메시지가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클락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심각한 식중독입니다. 오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안 돼, 제발. 자이민은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벽을 울렸고 그 너머의 도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남자의 제국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2시간 후면 자크 듀퐁과 피에르 르블랑,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투자자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들의 펀드, 루시엔 캐피탈은 8억 달러 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프랑스어로만 대화했다.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자 상대의 진심과 존중을 가늠하는 방식이었다. 프랑스어를 쓰지 않으면 그들과는 대화조차 되지 않았다. 자이민은 지난 18개월을 이 만남을 준비하는 데 바쳤다. 끝없는 파리와의 통화, 정교하게 짜인 제안서, 밤샘 작업으로 다듬은 발표 문장 하나하나. 그의 의료 분석 소프트웨어는 유럽 의료계를 혁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투자 없이는 단지 컴퓨터 속 폴더 안에 묻힌 꿈에 불과했다. 그는 백인 남성으로 55세, 짧고 희끗한 머리카락, 피로가 서린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클라겐 윈터를 전무후무한 노트북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2억 달러 기업으로 키운 사나이였다. 맞춤 양복은 스트레스로 구겨졌고 넥타이는 그의 숨을 죄는 밧줄 같았다. 이 회의는 그를 억만장자의 정상으로 올릴 수도 아니면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 라켈 웹이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금발머리는 흐트러졌고 항상 차분하던 얼굴은 지금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얇은 안경 너머의 파란 눈은 자이민과 그의 휴대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몬트리올의 모든 번역사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전부 예약 중이거나 병가 중이거나 긴급 업무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가능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이민은 헐떡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숨이 턱턱 막혔다. 라켈, 누군가는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붉은 나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대학, 대사관, 학교, 어디든 연락해. 이미 다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질 듯했다. 웨스트브릿지 어문대는 이번 주 컨퍼런스 중이고 대사관에서는 같은 번역사 리스트만 다시 줬습니다. 사설 강사들까지 알아봤지만
아무도 오늘은 안 됩니다. 자이미는 이마를 두 손으로 감쌌다. 피부는 스트레스로 팽팽했고 주름은 세월과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아니면 기회는 없다. 자크의 목소리가 뇌리를 때렸다. 그들은 오늘 밤 파리로 돌아간다. 회의를 취소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는 테이블에 손바닥을 꾹 눌렀다. 붉은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그를 붙잡아주는 듯했다. 그의 어깨엔 20명의 직원, 그 가족들, 수년간의 연구와 수천만 달러의 투자가 얹혀 있었다. 모든 것이 끊어질 듯한 실에 매달려 있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소리가 지금은 운명의 전조처럼 울렸다. 2시간이 지나면 그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든 파멸이든 그 너머에서 들어올 것이다. 자이미는 아직 몰랐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커다란 양동이를 안고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며 걸어오는 어린 소녀. 그 맑은 목소리는 마치 흐린 하늘을 뚫고 내리쬐는 햇살 한 줄기 같았다. 계속 자이미는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몸을 멈췄다. 가슴속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려서 그녀의 말이 들릴지조차 알 수 없었다. 프레르 샤크, 도르메부. 맑고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흐르고 있었다. 억양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마치 파리의 유치원에서 들려올 법한 그 소리는 마법처럼 복도를 타고 흘렀다. 자이미는 즉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라켈도 그를 뒤따랐다. 그녀의 굽 높은 구두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긴박한 울림을 냈고 회색빛 회의실에서 그들은 희망을 향해 달려갔다. 복도를 돌자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청색에 다소 낡았지만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핑크색과 연두색 끈이 달린 다른 운동화를 신고 머리는 옅은 금발을 조심스럽게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청소 카트 옆에 앉아 청소 도구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고 얼굴은 고요한 집중력으로 빛났다. 자이미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어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 어떤 사업 미팅보다도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기적이 도망가지 않도록 숨조차 아끼는 듯한 눈빛이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강함과는 달리 부드럽고 떨려 있었다. 그의 양복은 무릎을 굽히며 구겨졌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맑고 따뜻했으며 사람 안의 좋은 면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소피아예요. 소피아 토레스. 아빠가 여기서 일하세요. 지하에서 케이블 같은 걸 고치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요. 공구 정리나 물통 같은 거요. 그러면 아빠가 더 집중하실 수 있거든요. 자이민의 머릿속은 위기에 빠진 증시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능성이 있었다. 이 소녀, 그녀는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노래가 아니었다. 그녀의 발음, 억양, 리듬은 단순히 따라 부른 수준이 아니었다. 라켈을 돌아보자 그녀의 얼굴도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아직도 핸드폰을 손에 쥔 채였다. 소피아, 자이미는 조심스레 물었다. 방금 부른 노래 말인데 혹시 프랑스어 할 줄 아니? 소녀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환히 빛났다. 눈빛은 반짝였고 말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럼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퀘벡 출신이셨거든요. 엄마는 프랑스어가 마음의 언어라고 하셨어요. 동화책도 같이 읽고 신문도 같이 봤고요. 나중에는 엄마랑 은행 잡지도 읽었어요. 엄마를 언급하는 순간 소피아의 미소는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단단한 의지로 돌아왔다. 아빠는 엄마가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매일 연습하라고 하세요. 라켈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감싸며 반짝이는 빨간 매니큐어가 조명을 받아 빛났다. 자이민의 가슴은 뜨거운 무언가로 꽉 차올랐다. 이 작고 천진한 소녀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그 이유로. 소피아야.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차분했다. 곧 아주 중요한 프랑스 사람들이 도착할 거야. 성인이고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해. 우리 통역사가 오늘 아프거든. 네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소피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다. 정말 제가 중요한 일에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녀는 신나서 제자리에서 깡총 뛰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누군가를 돕는 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보물보다 더 멋진 거라고요. 자이민의 눈이 붉어졌다. 20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 연구와 기술,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에게 걸려 있었다. 그는 라켈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사무실로 달려가 무겁고 오래된 프랑스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재무용어, 계약문서, 전략계획, 전부 프랑스어로 된 것이었다. 소피아, 라켈은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사업에 관련된 어려운 프랑스어 단어들이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소피아는 양손으로 문서를 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입술을 움직이며 조용히 읽었다.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집중하는 모습은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조명이 그녀의 주근깨를 부드럽게 비추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인베스티스망은 투자, 베네피스는 수익, 콩트라는 계약, 에스트라테지 코메르시알은 사업 전략. 엄마랑 이런 단어들 가지고 게임했어요. 엄마는 새로운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야 할 보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이민의 눈썹이 치솟았다. 라켈은 놀라 숨을 삼키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너희 엄마 은행에서 일하셨니? 자이민은 감탄하며 물었다. 네, 엄마는 퀘벡의 로열뱅크에서 8년 동안 일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집을 사게 해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셨죠. 엄마는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셨어요. 라켈은 소피아의 원피스를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손끝은 살짝 떨렸고 풀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겼다. 꼬마야, 그녀는 말투에 모성애가 배어들었다. 그분들은 정말 까다로우셔. 너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 그럴 준비 되어 있니? 소피아는 놀라울 만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파란 눈은 앞을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전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그랬어요. 누군가 당신을 시험하려는 건 해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됐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저는 용감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학교 처음 가기 무서웠을 때도 엄마는 말했어요. 무서움은 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이민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에게는 많은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공포는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만약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이 이 모든 걸 농담으로 여긴다면 그의 회사는 무너질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수십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잃는다. 계속
소피아. 자이민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솔직히 말할게. 이 회의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모두 내 책임이지. 내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는 꼭 알아야 해. 아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크고 푸른 눈에는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다. 클락 사장님, 무서우세요? 그녀는 아주 조용하지만 똑 떨어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번개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평생의 경력 동안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목이 꽉 막혀 있었다. 그래, 꼬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많이 무섭단다. 소피아는 작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 힘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엄마는 그랬어요. 무서운 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무서움은 사랑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다시 울렸다. 띵! 자이민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라켈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동잔 전에 없던 희망의 빛이 어른거렸다. 소피아는 그의 옆에 섰다. 노란 드레스엔 작은 흰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고 그날 아침 아버지 토마스 토레스가 정성스레 다려준 옷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노란 리본으로 따은 머리끈에 단정히 묶여 있었고 발에는 윤기나는 검은 구두가 신겨져 있었다. 어딘가 어른 흉내를 낸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또렷한 위엄이 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단단한 무엇인가가. 소피아, 자이민은 작게 속삭였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통역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것도 빠짐없이 전해줘. 할 수 있겠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잡고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았다. 마치 중대한 임무를 앞둔 특사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클락 사장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엄마는 신뢰는 다이아몬드 같아서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되는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자이민 클락의 운명이 이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은 자크 듀퐁이었다. 60세가량 된 그는 키가 크고 은빛 머리카락의 등에는 군주의 기품이 묻어 있었다. 맞춤 제작된 감색 정장은 평균 근로자의 연봉보다 비쌌고 회색빛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시선 하나로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남자였다. 뒤이어 나온 사람은 피에르 르블랑. 다소 젊은 50대 초반쯤. 관자놀이에 살짝 섞인 백발. 날렵한 몸놀림은 사냥감을 살피는 맹수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외과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실패한 발표를 해부하듯 분해하고 단 한마디로 회사를 좌초시킬 수 있는 무자비한 투자자였다. 그들의 눈이 소피아에게 향하는 순간 자이민은 공포로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의 얼굴엔 분명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클락씨, 자크가 서늘한 영어로 말했다. 억양은 어색했지만 어조는 날카로웠다. 이런 중대한 투자 미팅에 아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8억 달러를 다루러 온 것이지 아이들 노름에 어울리러 온 게 아닙니다. 자이민은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성이 멀어졌다. 바로 그때 소피아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작은 구두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고 노란 드레스는 움직임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Bonjour, Monsieur Dupont et Monsieur Leblanc. 그녀는 고요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랑스 파리식 억양이 완벽하게 살아있었고 단어 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제 이름은 소피아 토레스입니다. 오늘 귀하의 통역사로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호텔은 편안하신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 것처럼. 자크와 피에르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듣고 있었다. 믿기 힘든 현실을. 소피아는 방금 완벽한 파리 프랑스어로 인사했고 여정을 물었고 공손한 환대를 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니었다. 그녀의 태도와 어휘, 억양, 눈빛까지 모두가 대사관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보였다. 피에르는 자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은 모른 채 말했다. 세상에, 그 억양 들었어? 이건 진짜야. 우리가 20년 동안 만나온 번역가들보다 낫다고. 그 순간 소피아가 자이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고 주근깨로 가득한 얼굴은 믿음과 안정감으로 반짝였다. 클락 사장님,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르블랑 씨는 제 발음에 놀라셨고 어떻게 이렇게 배우게 되었냐고 묻고 계세요. 만족하신 것 같아요. 계속. 자크 씨, 피에르 씨,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자이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는 하나하나가 고급차한데 가격이었다. 소피아는 조심스레 따라가 큰 의자에 올라탔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마치 외교 무대의 대사처럼 단정하고 당당했다. 자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이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락 씨, 우리 둘 다 이렇게 어린 통역사를 두고 협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눈길을 소피아에게 보내며 덧붙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소피아는 침착하게 그 말을 통역했고 자이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며 대답했다. 소피아는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기술자의 딸입니다. 오늘 아침 통역사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바람에 그녀가 자원해 주었지요. 저는 지난 수년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며 진짜 가치는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소피아는 그의 말을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옮겼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다. 딱딱하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고 눈빛 속에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자이민은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의 차트와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가 수년간 밤을 새워 개발한 알고리즘,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의 전모였다. 저희의 플랫폼은 유럽의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이민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그 열정을 소피아는 마치 노련한 해설자처럼 부드럽게 전달했다. 그 다음 1시간은 마법과도 같았다. 마치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읽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소피아는 단순히 통역을 넘어서 분위기 자체를 바꾸었다. 자이민이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그녀는 그것을 정확하고 간결한 단어로 풀어냈고 기술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자크가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 의미를 정제된 언어로 전달했고 자이민의 대답은 그녀의 통역 덕분에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러나 소피아의 진짜 힘은 언어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기쁨은 회의실 앞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눈동자는 빛났고 미소는 천진난만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자이민이 알고리즘 성능을 설명하며 한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40배 빠르게 의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치료 가능한 시점에 질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소피아는 그것을 정확히 통역한 후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몽슈, 그녀는 자크를 향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병이 아직 작고 약할 때 발견하게 도와줘요. 만약 의사들이 제 엄마의 병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저에게 동화를 읽어주시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시고 계셨을 거예요.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 자이민의 가슴은 뭉클했고 라켈은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는 처음 보는 감정이 비쳤다. 소피아는 어떤 차트나 숫자도 담을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기술 뒤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생명이고 가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이민은 속으로 긴장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전쟁북처럼 울렸다. 많은 협상이 바로 이 순간 수치의 냉정한 계산에서 무너졌기에. 클락씨, 자크는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의 기술은 감탄스럽습니다. 발표도 예상 밖이었고요. 좋은 의미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40%의 지분과 유럽 사업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자이민의 마음은 순간 바닥으로 떨어졌다. 5천만 달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턱없이 부족했고 40% 지분은 그의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소피아가 손을 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어찌나 조용하고 확고했던지 모두가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그녀는 공손하고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크와 피에르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마주치더니 묘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도 너무 커서 무서울 정도의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꿈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고요. 자크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회색 눈동자는 천천히 흐려지듯 멀고 아득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고향에 학교를 짓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린 제가 그런 말을 하자 다들 웃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피에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르블랑 씨는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운 표정이었다. 병원이요. 제 고향엔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죽어가곤 했죠.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벌써 15년째 운영 중입니다. 소피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아이 같지 않은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클락 사장님의 꿈도 그런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이 커지기 전에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거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있는 걸 다 도와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꿈은 너무 커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자크와 피에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두 얼굴에 이제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자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빛엔 진심이 묻어났다. 마드모아젤 소피아, 그는 천천히 말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죠.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익만을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짓엔 격식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확고했다. 2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지분은 20%로. 이 꿈에는 족쇄가 필요 없습니다. 계속. 자크 씨, 피에르 씨,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자이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는 하나하나가 고급차한데 가격이었다. 소피아는 조심스레 따라가 큰 의자에 올라탔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마치 외교 무대의 대사처럼 단정하고 당당했다. 자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이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락 씨, 우리 둘 다 이렇게 어린 통역사를 두고 협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눈길을 소피아에게 보내며 덧붙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소피아는 침착하게 그 말을 통역했고 자이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며 대답했다. 소피아는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기술자의 딸입니다. 오늘 아침 통역사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바람에 그녀가 자원해 주었지요. 저는 지난 수년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며 진짜 가치는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소피아는 그의 말을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옮겼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다. 딱딱하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고 눈빛 속에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자이민은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의 차트와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가 수년간 밤을 새워 개발한 알고리즘,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의 전모였다. 저희의 플랫폼은 유럽의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이민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그 열정을 소피아는 마치 노련한 해설자처럼 부드럽게 전달했다. 그 다음 1시간은 마법과도 같았다. 마치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읽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소피아는 단순히 통역을 넘어서 분위기 자체를 바꾸었다. 자이민이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그녀는 그것을 정확하고 간결한 단어로 풀어냈고 기술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자크가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 의미를 정제된 언어로 전달했고 자이민의 대답은 그녀의 통역 덕분에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러나 소피아의 진짜 힘은 언어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기쁨은 회의실 안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눈동자는 빛났고 미소는 천진난만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자이민이 알고리즘 성능을 설명하며 한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40배 빠르게 의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치료 가능한 시점에 질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소피아는 그것을 정확히 통역한 후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몽슈. 그녀는 자크를 향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병이 아직 작고 약할 때 발견하게 도와줘요. 만약 의사들이 제 엄마의 병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저에게 동화를 읽어주시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시고 계셨을 거예요.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 자이민의 가슴은 뭉클했고 라켈은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는 처음 보는 감정이 비쳤다. 소피아는 어떤 차트나 숫자도 담을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기술 뒤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생명이고 가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이민은 속으로 긴장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전쟁북처럼 울렸다. 많은 협상이 바로 이 순간 수치의 냉정한 계산에서 무너졌기에. 클락씨. 자크는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의 기술은 감탄스럽습니다. 발표도 예상 밖이었고요. 좋은 의미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40%의 지분과 유럽 사업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자이민의 마음은 순간 바닥으로 떨어졌다. 5천만 달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턱없이 부족했고 40% 지분은 그의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소피아가 손을 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어찌나 조용하고 확고했던지 모두가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그녀는 공손하고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크와 피에르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마주치더니 묘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도 너무 커서 무서울 정도의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꿈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고요. 자크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회색 눈동자는 천천히 흐려지듯 멀고 아득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고향에 학교를 짓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린 제가 그런 말을 하자 다들 웃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피에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르블랑 씨는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운 표정이었다. 병원이요. 제 고향엔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죽어가곤 했죠.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벌써 15년째 운영 중입니다. 소피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아이 같지 않은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클락 사장님의 꿈도 그런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이 커지기 전에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거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있는 걸 다 도와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꿈은 너무 커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자크와 피에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두 얼굴에 이제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자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빛엔 진심이 묻어났다. 마드모아젤 소피아, 그는 천천히 말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죠.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익만을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짓엔 격식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확고했다. 2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지분은 20%로. 이 꿈에는 족쇄가 필요 없습니다. 계속. 자크 씨, 피에르 씨,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자이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는 하나하나가 고급차한데 가격이었다. 소피아는 조심스레 따라가 큰 의자에 올라탔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마치 외교 무대의 대사처럼 단정하고 당당했다. 자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이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락 씨, 우리 둘 다 이렇게 어린 통역사를 두고 협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눈길을 소피아에게 보내며 덧붙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소피아는 침착하게 그 말을 통역했고 자이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며 대답했다. 소피아는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기술자의 딸입니다. 오늘 아침 통역사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바람에 그녀가 자원해 주었지요. 저는 지난 수년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며 진짜 가치는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소피아는 그의 말을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옮겼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다. 딱딱하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고 눈빛 속에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자이민은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의 차트와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가 수년간 밤을 새워 개발한 알고리즘,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의 전모였다. 저희의 플랫폼은 유럽의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이민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그 열정을 소피아는 마치 노련한 해설자처럼 부드럽게 전달했다. 그 다음 1시간은 마법과도 같았다. 마치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읽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소피아는 단순히 통역을 넘어서 분위기 자체를 바꾸었다. 자이민이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그녀는 그것을 정확하고 간결한 단어로 풀어냈고 기술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자크가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 의미를 정제된 언어로 전달했고 자이민의 대답은 그녀의 통역 덕분에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러나 소피아의 진짜 힘은 언어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기쁨은 회의실 안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눈동자는 빛났고 미소는 천진난만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자이민이 알고리즘 성능을 설명하며 한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40배 빠르게 의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치료 가능한 시점에 질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소피아는 그것을 정확히 통역한 후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몽슈, 그녀는 자크를 향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병이 아직 작고 약할 때 발견하게 도와줘요. 만약 의사들이 제 엄마의 병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저에게 동화를 읽어주시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시고 계셨을 거예요.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 자이민의 가슴은 뭉클했고 라켈은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는 처음 보는 감정이 비쳤다. 소피아는 어떤 차트나 숫자도
담을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기술 뒤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생명이고 가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이민은 속으로 긴장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전쟁북처럼 울렸다. 많은 협상이 바로 이 순간 수치의 냉정한 계산에서 무너졌기에 클락 씨, 자크는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의 기술은 감탄스럽습니다. 발표도 예상 밖이었고요. 좋은 의미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40%의 지분과 유럽 사업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자이민의 마음은 순간 바닥으로 떨어졌다. 5천만 달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턱없이 부족했고 40% 지분은 그의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소피아가 손을 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어찌나 조용하고 확고했던지 모두가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그녀는 공손하고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크와 피에르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마주치더니 묘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도 너무 커서 무서울 정도의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꿈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고요. 자크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회색 눈동자는 천천히 흐려지듯 멀고 아득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고향에 학교를 짓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린 제가 그런 말을 하자 다들 웃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피에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르블랑 씨는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운 표정이었다. 병원이요. 제 고향엔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죽어가곤 했죠.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벌써 15년째 운영 중입니다. 소피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아이 같지 않은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클락 사장님의 꿈도 그런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이 커지기 전에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거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있는 걸 다 도와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꿈은 너무 커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자크와 피에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두 얼굴에 이제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자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빛엔 진심이 묻어났다. 마드모아젤 소피아, 그는 천천히 말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죠.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익만을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짓엔 격식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확고했다. 2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지분은 20%로. 이 꿈에는 족쇄가 필요 없습니다. 계속. 자크 씨, 피에르 씨,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자이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는 하나하나가 고급차한데 가격이었다. 소피아는 조심스레 따라가 큰 의자에 올라탔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마치 외교 무대의 대사처럼 단정하고 당당했다. 자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이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락 씨, 우리 둘 다 이렇게 어린 통역사를 두고 협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눈길을 소피아에게 보내며 덧붙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소피아는 침착하게 그 말을 통역했고 자이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며 대답했다. 소피아는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기술자의 딸입니다. 오늘 아침 통역사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바람에 그녀가 자원해 주었지요. 저는 지난 수년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며 진짜 가치는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소피아는 그의 말을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옮겼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다. 딱딱하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고 눈빛 속에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자이민은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의 차트와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가 수년간 밤을 새워 개발한 알고리즘,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의 전모였다. 저희의 플랫폼은 유럽의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이민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그 열정을 소피아는 마치 노련한 해설자처럼 부드럽게 전달했다. 그 다음 1시간은 마법과도 같았다. 마치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읽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소피아는 단순히 통역을 넘어서 분위기 자체를 바꾸었다. 자이민이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그녀는 그것을 정확하고 간결한 단어로 풀어냈고 기술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자크가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 의미를 정제된 언어로 전달했고 자이민의 대답은 그녀의 통역 덕분에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러나 소피아의 진짜 힘은 언어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기쁨은 회의실 안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눈동자는 빛났고 미소는 천진난만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자이민이 알고리즘 성능을 설명하며 한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40배 빠르게 의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치료 가능한 시점에 질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소피아는 그것을 정확히 통역한 후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몽슈, 그녀는 자크를 향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병이 아직 작고 약할 때 발견하게 도와줘요. 만약 의사들이 제 엄마의 병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저에게 동화를 읽어주시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시고 계셨을 거예요.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 자이민의 가슴은 뭉클했고 라켈은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자크와 피에르의 얼굴에서는 처음 보는 감정이 비쳤다. 소피아는 어떤 차트나 숫자도 담을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기술 뒤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생명이고 가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이민은 속으로 긴장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전쟁북처럼 울렸다. 많은 협상이 바로 이 순간 수치의 냉정한 계산에서 무너졌기에. 클락 씨, 자크는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의 기술은 감탄스럽습니다. 발표도 예상 밖이었고요. 좋은 의미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40%의 지분과 유럽 사업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자이민의 마음은 순간 바닥으로 떨어졌다. 5천만 달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턱없이 부족했고 40% 지분은 그의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소피아가 손을 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어찌나 조용하고 확고했던지 모두가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그녀는 공손하고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크와 피에르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마주치더니 묘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도 너무 커서 무서울 정도의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꿈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고요. 자크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회색 눈동자는 천천히 흐려지듯 멀고 아득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고향에 학교를 짓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린 제가 그런 말을 하자 다들 웃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피에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르블랑 씨는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운 표정이었다. 병원이요. 제 고향엔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죽어가곤 했죠.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벌써 15년째 운영 중입니다. 소피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아이 같지 않은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클락 사장님의 꿈도 그런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이 커지기 전에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거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있는 걸 다 도와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꿈은 너무 커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자크와 피에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두 얼굴에 이제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자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빛엔 진심이 묻어났다. 마드모아젤 소피아, 그는 천천히 말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죠.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익만을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짓엔 격식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확고했다. 2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지분은 20%로 이 꿈에는 족쇄가 필요 없습니다. 계속 6달 뒤 프랑스 리옹에 새로 지어진 듀퐁 소아병원의 대강당은 숨 막힐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다. 햇빛은 채광창을 통해 들어와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를 지나며 벽과 천장,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위로 다채로운 색을 흩뿌리고 있었다. 앞줄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고위 공무원들, 유명 의료기술 전문가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언론사들이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모든 시선이 무대 위에 단 하나의 작은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소피아 토레스. 이제 8살이 된 그녀는 하늘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노란 리본으로 단정하게 따여 있었으며 목에는 언제나처럼 어머니 앨리스의 사진이 담긴 메달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절대 빼지 않는 보물이었다. 그녀는 작지만 단단하게 연단 앞에 섰고 목소리는 맑고 힘있게 극장 전체를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다. Bonjour, mesdames et messieurs.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는 토마스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어깨는 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러웠고 손은 의자 손잡이를 꼭 쥐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이미는 긴장한 채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감격으로 번져 있었다. 이제 이 소녀는 단순히 그의 회사를 구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이자 이 전 세계적인 의료 혁신 프로젝트의 얼굴이자 영혼이었다. 자크와 카탈리나 듀퐁은 자이민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감정을 삼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오래전 잊고 살던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담겨 있었다. 6개월 전 소피아는 무대를 걸으며 언어를 영어로 전환했다. 저는 단지 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낸 한 아이였어요.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는 기적은 동화 속에만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거기에는 새로운 의료 분석 시스템의 운영 결과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었다. 조기 진단율 47% 상승, 치료 개시 소요 시간 33% 단축, 단 3개월 만에 수십 명의 생명을 구조했다는 실제 수치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험이자 신념이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기적은 사랑이에요. 돈보다 더 값지고 수익보다 더 무거운 진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다시 한번 올라갔고 강당 전체가 그 순간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너무 작아, 세상을 바꾸기엔 아직 어리잖아 라고 말한다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땐 꼭 기억하세요. 제가 7살이었을 때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대강당은 환호와 함께 박수로 뒤덮였다. 기립박수는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일부 청중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발표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 박수는 인간의 가능성과 따뜻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대한 경의였다. 소피아는 이제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업을 살리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존재였다. 그녀는 다리를 놓았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기술과 마음 사이에, 상처와 치유 사이에. 그녀는 언어의 통역사가 아닌 진심의 통역사였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유럽 전역의 의료 컨퍼런스에서 상징처럼 쓰였고 그녀의 말은 다큐멘터리의 오프닝 나레이션으로 녹음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이제는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었고 과학 수업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엄마의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아직도 샌드위치엔 치즈보다 땅콩 버터를 더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어느 병원 회의실에서든 고위급 투자 회의에서든 혹은 지역 아동보호 기금 모금 행사에서든 그녀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자이민 클락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직원의 딸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반자로 여겼고 아이디어가 넘칠 때면 가장 먼저 그녀에게 설명했다. 이건 어때, 소피아? 환자의 표정을 인식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시스템이야. 그녀는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런데 혹시 환자 가족의 감정도 함께 기록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저는 말하진 않았지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새로운 기능의 방향이 되었다. 기술은 다시 사람을 향했고 기업은 이윤을 넘어서 사명을 품게 되었다. 토마스 토레스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가방엔 늘 공구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는 가끔 직원 식당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웃었고 회의실 전구가 나가면 직접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 교체했다. 하지만 그가 건물 어딘가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조용히 말을 멈췄고 누군가는 저 사람이야, 소피아 아빠라고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수줍게 웃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에 확신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끝에 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중심에서 딸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었다. 소피아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그녀가 발표한 영상은 수많은 병원의 대기실에 상영되었고 그녀의 말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어머니는 영상이 끝난 뒤 아이를 꼭 안고 속삭였다고 한다. 괜찮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그리고 병원 복도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소피아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다. 포옹은 약처럼 사람을 낫게 해요. 그 문구는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와 의사들의 가슴에 따뜻한 불빛처럼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세워졌다. 소피아 토레스 재단. 그 목적은 단 하나였다. 언어의 장벽, 지식의 장벽, 사회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돕는 것. 그녀는 파리에서 열린 첫 국제 포럼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했다. 아직도 키가 작고 목소리는 어린 티를 벗지 못했지만 그 말은 어떤 정치인의 담화보다도 깊게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말, 단 하나의 손짓, 단 하나의 믿음이 그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카메라 플래시는 터졌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속에서 어머니 앨리스의 미소가 하늘 어딘가에서 함께 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진동이 되었고 꿈은 더 이상 폴더 속의 문서가 아닌 살아 숨쉬는 기적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했고 병원을 세웠으며 가족을 이어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믿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작은 사람 속에 숨겨진 가장 큰 마음, 세상이 잊었던 따뜻함을 다시 불러온 그 심장. 소피아는 그저 언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침묵을 용기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다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웠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작은 손 안에 조용히 도착한다는 걸.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셨는지, 이 작은 기적을 함께 느낀 그 순간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도 여전히 세상에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도 또 하나의 기적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